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옛적에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강산이라는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에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 세상의 소식이 닿으려면 꼬박 사흘 밤낮을 걸어야만 닿을 수 있는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어른 키만큼 쌓여서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고, 오직 산새들만이 간간히 날아와서 이 산골의 정막을 깨우곤 했습니다. 강산은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산 중턱에 지은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남을 돕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아주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강산이 사는 오두막은 통나무를 엮어 만든 투박한 집이었지만 그가 산에서 구한 흙과 돌로 틈새를 꼼꼼히 메워놓은 덕분에 아무리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포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그가 직접 판 작은 우물이 하나 있었고, 처마 밑에는 가을에 수확해서 말려둔 시래기와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살림살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산은 욕심을 부려 산짐승을 잡는 법이 없었고, 그저 자신이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만 사냥을 하거나 산나무를 캐며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기에 산신령도 그를 어여삐 여긴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가 매서워서 산속의 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 기웃거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내는 날이었지만 강산은 며칠째 비어있는 쌀독을 채우기 위해 낡은 활과 화살통을 메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깊은 눈밭을 헤치며 그는 산 짐승들이 다닐 만한 길목을 찾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린 숲속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고, 나뭇가지에 쌓인 눈 더미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간혹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산속 깊이 들어가던 강산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평소에 보던 노루나 멧돼지의 발자국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강산은 사냥꾼의 본능으로 그것이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의 발자국임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발자국 옆에는 무언가 질질 끌린 듯한 긴 자국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호랑이가 사냥감을 물고 가면 핏자국이 있거나 거칠게 지식여진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이 자국은 마치 고운 천이나 자루 같은 것이 눈 위에 스치며 지나간 것처럼 부드럽고 길게 이어져 있어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강산은 호랑이와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그 끌린 자국이 짐승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불길하고도 묘한 예감이 들어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길은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서 얼씬도 하지 않는 험한 바위, 절벽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렸지만 강산은 온 신경을 눈앞의 흔적에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디뎠고, 어느새 그의 앞에는 검은 입을 쩍 벌린 듯한 거대한 동굴 하나가 나타나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비릿한 짐승의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기로운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나는데, 강산은 직감적으로 그 동굴 안에 호랑이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동굴 안을 살피기 시작했고,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동굴 안쪽 깊숙한 곳,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바로 앞에는 짐승이 아닌 사람이, 그것도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정신을 잃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고 집채만한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집어삼킬 듯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 호랑이 굴에 어찌 귀한 옷을 입은 여인이 있는 것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강사는 당장 저 여인을 구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거대한 호랑이였고 강산이 가진 것이라곤 낡은 활과 몇 개 남지 않은 화살, 그리고 허리춤에 찬 작은 칼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가는 강산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정의감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강산은 떨리는 손으로 화살 하나를 시위에 걸고 호랑이의 급소가 아닌 동굴 벽 쪽을 겨냥했습니다. 강산의 계획은 호랑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놀라게 하여 주의를 돌린 뒤 그 틈을 타 여인을 데리고 도망치는 것이었는데 이는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는 힘껏 활 시위를 당겨 동굴 벽에 있는 종유석을 향해 화살을 날렸고 탕 하는 파열음과 함께 돌조각이 요란하게 떨어지며 동굴 안에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소리에 놀란 호랑이가 크아앙하며 귀가 먹먹할 정도의 포효를 내지르며 소리가 난 쪽으로 몸을 돌렸고 그 순간 동굴 안은 공포스러운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강사는 바람처럼 빠르게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가 쓰러져 있는 여인을 둘러엎고는 젖먹던 힘을 다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호랑이는 뒤늦게 자신의 먹잇감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분노에 찬 괴성을 지르며 동굴 밖으로 튀어나왔지만 강사는 이미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업힌 여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공포와 긴장감 때문에 강산의 다리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다행히 겨울잠을 앞둔 호랑이가 배가 많이 고프지 않았던 탓인지 아니면 강산의 기세에 눌린 탓인지 끈질기게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려서 호랑이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생각되었을 때에야 강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추어 설 수 있었는데 등 뒤의 여인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서둘러 여인의 상태를 살폈는데 다행히 외상은 없어 보였으나 너무 놀란 나머지 혼절한 듯했고 추운 날씨 탓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눈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기에 강사는 지체할 시간 없이 그녀를 다시 단단히 업고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헤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강산의 온몸은 땀과 눈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여인을 아랫목 따뜻한 곳에 눕히고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넣어 방 안의 온기를 높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차가웠던 방 안에 훈훈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강사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잊은 채 여인의 언손과 발을 주물러 피가 통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귀한 분위기에 이 험한 산속 호랑이 굴까지 끌려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강사는 그저 그녀가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강사는 부엌으로 나가 남아있던 쌀을 씻어 묽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솥뚜껑 사이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가자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오두막 안은 장작 타는 소리와 보글보글 미음 끓는 소리로 평온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정성껏 끓인 미음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희미한 등잔불 아래 비친 여인의 얼굴은 마치 선녀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워서 강사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가 평생 보아온 산골 처녀들과는 전혀 다른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그녀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 따뜻한 아랫목 기운 덕분인지 여인의 창백했던 볼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가늘게 떨리던 속눈썹이 천천히 움직이며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낯선 천장과 투박한 벽을 보고는 잠시 당황한 듯 몸을 움츠렸으나 곁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강산의 선량한 얼굴을 보고는 이내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산은 조심스럽게 미음 그릇을 내밀며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는 안전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거친 외모와는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워 여인의 불안한 마음을 단번에 녹여주었습니다. 여인은 몸을 일으키려다 힘이 없는지 다시 비틀거렸고 강사는 급히 그녀를 부축하여 앉히고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배가 고팠는지 미음을 한 모금 두 모금 받아먹기 시작했고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자 긴장이 풀리며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이 생각나는 듯 몸을 떨었지만 강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강산의 배려 깊은 행동에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산은 여인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부엌 아궁이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새우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여인이 불편해할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여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강산은 오늘 있었던 일이 마치 꿈만 같다는 생각을 했고 호랑이 굴에서 사람을 구해낸 자신의 용기에 스스로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내일날이 밝으면 그녀의 사연을 듣고 집으로 돌려보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오두막의 창호지 문을 환하게 비추며 들어왔고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며 평화로운 아침을 알렸습니다. 강산이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을 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여인이 단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는데 어제와는 달리 기력을 많이 회복한 듯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생명의 은인께 큰 절을 올립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고와서 강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강산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갔는데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수정처럼 맑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쌀독을 탈탈 털어지은 하얀 쌀밥과 겨우내 아껴두었던 말린 생선을 꺼내 정성껏 밥상을 차렸고 여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비록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먹었고 식사하는 동안에도 품위를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강사는 그녀가 예사로운 집안의 여식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여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산 너머 먼 고을에 사는 대감댁의 여식으로 불공을 들이러 산사에 왔다가 길을 잃고 호랑이에게 변을 당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지만
강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고, 강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강산의 오두막에서 이틀을 더 머물며 몸을 추스르게 되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묘한 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길어올 때마다 여인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고, 여인 또한 강산의 우직하고 성실한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시간은 예고도 없이 다가오고 있었고, 산 아래 마을에서는 강산의 집에 낯선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여인은 이제 기운을 차렸으니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하며 강산에게 작별을 고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그녀를 산 아래 큰 길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여인은 혹시라도 강산에게 폐가 될까 염려하여 굳이 사양하며 홀로 길을 나서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강산은 그녀에게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주먹밥과 짐승을 쫓을 때 쓸 수 있는 작은 횃불을 챙겨주며 무사히 귀가하기를 빌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산은 텅 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고, 그녀가 사라진 오두막은 전보다 더 춥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떠나고 난 뒤 강산의 집 주변에는 이상한 발자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짐승의 것이 아닌 사람들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난 말썽꾼 칠성이 우연히 나무를 하러 왔다가 여인이 강산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평소 강산이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독차지하는 것을 시기하고 있었기에 이 일을 빌미로 강산을 골탕 먹일 궁리를 하며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주막에 들러 술을 한 잔 걸치고는 사람들에게 강산이 놈이 글쎄 어디서 양반집 규수를 납치해다가 첩으로 삼으려고 했다지 뭐여 라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칠성이 워낙 그럴듯하게 살을 붙여 이야기하자 하나둘씩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산짐승을 돌보고 택감을 마련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마을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뒤 장터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와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천성이 착한 탓에 그저 자신의 옷차림이 남루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고, 호랑이 굴에서 시작된 인연이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강산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인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며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듯 했습니다. 깊은 산속 오두막의 밤은 깊어만 가고, 강산의 머리맡에는 여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남기고 간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지난 며칠간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여인을 보내고 다시 산속의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산짐승을 잡으러 나설 때에도, 장작을 패다가도 문득문득 여인의 단아했던 모습이 떠올라 일손을 놓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부질없는 생각이라 스스로를 다잡곤 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마을에서는 강산의 이런 순수한 마음과는 전혀 다른 아주 고약하고 끈적끈적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으니,
그 중심에는 마을에 소문난 한량 칠성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평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심술타진 성격으로 사냥 실력이 좋은 강산을 늘 시기하고 질투하던 터라 이번 일을 절호의 기회로 삼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으로 내려가 자리를 잡고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침을 튀기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이보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저 산꼭대기에 사는 강산이놈 말이야. 겉으로는 세상 착한 척 다 하더니 속은 아주 시커먼 놈이었어. 칠성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낮추었고 술잔을 기울이던 마을 사람들은 무슨 재미난 이야기라도 있는가 싶어 하나둘씩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더욱 신이 나서 자신이 본 것을 실제보다 몇 배는 더 부풀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내가 며칠 전에 나무를 하러 산 중턱까지 올라갔지 않았겠나. 그런데 강산이 그놈 오두막에서 웬 여자가 나오는데 옷차림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 딱 봐도 서울서 내려온 대갓집 규수 같던데.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는 비틀비틀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 칠성은 마치 눈앞에서 다시 보는 것처럼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열변을 토했고 사람들은 에이, 설마 강산이가 그랬을라고 하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굴하지 않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놈이 산속에서 길 잃은 처자를 납치해서 며칠 동안 가둬놓고 몹쓸 짓을 한 게 틀림없어라고 채기를 박았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도 칠성이 워낙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입소문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어머, 세상에 강산 총각 얌전한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옛말 그른 거 하나 없네. 라며 수군거렸고 밭을 갈던 남정네들도 잠시 일손을 멈추고 산속에서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워서 눈이 돌았나 보구먼. 그새 사람 속은 모른다니까. 라며 혀를 찼습니다. 강산에 대한 칭찬과 호감은 순식간에 의심과 비난으로 바뀌었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 전체를 뒤덮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강산은 며칠 뒤 겨우내 모아둔 짐승 가죽 몇 장을 챙겨들고 쌀과 소금을 구하기 위해 산을 내려와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장터 입구에 들어섰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강산 총각 왔나? 이번엔 털이 아주 좋은 놈을 잡았구먼 하며 반갑게 맞아주던 포목점. 주인은 강산이 다가오자 슬그머니 눈을 피하며 딴청을 피웠고 지나가던 아이들조차 강산을 보고는 무서운 사람이라도 본 듯 엄마 뒤로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강산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장터 한복판에 서 있었는데 어디선가 저기 저놈 봐.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꼴 좀 보소. 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니 칠성이 건달 몇 명과 함께 삐딱하게 서서 강산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조롱과 저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산이 다가가 칠성 형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저를 피하는 것입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었지만 칠성은 바닥에 침을 쌤 뱉으며 네 놈이 한 짓을 네가 더 잘할 텐데 시치미를 떼시나 양반집 귀한 딸을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라며 쏘아붙였습니다. 강산은 칠성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퍼뜩 지난번 구해준 여인이 떠올라 그분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호랑이 굴에서 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칠성은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을 잘랐습니다. 호랑이 굴아이고 핑계도 참 그럴듯하게 되는구먼. 내 놈이 그 처자를 납치해서 숨겨두었다는 소문이 이미 관가에까지 들어갈 판이야. 어디서 순진한 척이야. 이 도둑놈아 칠성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고 강사는 억울함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제대로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군중을 해치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걸어 나왔는데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최노인이었습니다. 최노인은 평소 강산의 성실함을 높이 사서 친손자처럼 아껴주던 분이었기에 강산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반가운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노인은 칠성과 구경꾼들을 향해 애끼 이놈들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사람을 몰아세우면서나 다들 물러가거라 하고 호통을 쳤고 노인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기세등등하던 칠성도 찔끔하여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 노인은 강산의 소매를 잡아 끌어 장터 구석진 곳에 있는 한적한 정자로 데리고 갔는데 노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강산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어르신,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그 여인은 호랑이 굴에 쓰러져 있던 것을 제가 구해서 치료해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자 최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너를 안 지가 몇 해인데 네 말을 못 믿겠느냐. 허나 세상 인심이라는 게 참으로 야박하고 무서운 법이다. 진실이 신발을 신기도 전에 거짓말은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더냐. 최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칠성이 놈이 퍼뜨린 소문이 심상치가 않다. 단순히 네가 여자를 데리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의 행색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게 화근이야. 만약 그 처자가 정말로 대갓집 규수라면 관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자칫하면 네가 납치범으로 몰려 경을 칠 수도 있단 말이다. 강사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 전개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다니.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강산아, 내 말을 명심해라. 당분간은 마을에 내려오지 말고 산속 오두막에서 쥐 죽은 듯이 지내는 게 좋겠다. 칠성이 놈이 관가에 고자질이라도 하면 포졸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르니 집 주변 단속 잘하고 말이다. 최 노인은 강산의 손을 꼭 잡으며 간곡하게 당부했고 강산은 노인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울컥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고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와 다시 산으로 향하는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강산의 발걸음은 내려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겁고 처량했는데 마치 발목에 무거운 족쇄라도 채워진 듯 했습니다. 하늘은 강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금세 먹구름이 몰려와 어두컴컴해지더니 이내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해 시야를 가렸습니다. 강산은 눈보라를 뚫고 묵묵히 걸음을 옮기며 자신이 구해준 그 여인이 지금쯤 무사히 집에 도착했을지 아니면 그녀 또한 자신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비단, 주머니가 품속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그것이 지금은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강산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캄캄한 밤이 되어 있었고 빈집은 냉기만이 가득 차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사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멍하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는데 불꽃 속에서 칠성의 비열한 웃음과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이 일렁거리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가슴을 쳤지만 산속에 홀로 사는 힘없는 사냥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시간이 흘러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부엌 구석에 놓인 물동이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타는 속을 달랬지만 가슴 속의 응어리는 쉽게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바람 소리가 마치 광군들이 잡으러 오는 말발굽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활과 화살을 만지작거리며 만약 누군가 자신을 해치러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호랑이와 싸울 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사람들과의 싸움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강사는 자신이 지켜온 이 작은 보금자리와 평화로운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 아래쪽에서부터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어대며 오두막 쪽으로 날아왔는데 이는 불길한 손님이 찾아올 징조라고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강사는 마당에 나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다만 스산한 바람만이 불어와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오늘 무슨 사단이 날 것임을 예감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선 집 안팎을 말끔히 청소하고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칠성이 며칠 전부터 벼르고 별렀던 일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는데 그는 읍내에 사는 먼 친척뻘 되는 건달과 하급관리 몇 명을 불러 모아 술상을 대접하며 모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내 말만 믿으시오. 그 사냥꾼 놈 집에 가면 분명히 훔친 보물이나 숨겨둔 여자가 있을 거요. 우리가 가서 털어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소. 칠성은 관리들에게 뇌물 아닌 뇌물을 쥐어주며 그들을 부추겼고 탐욕에 눈이 먼 관리들은 칠성의 말에 혹해 강산의 오두막을 덮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강산이 호랑이를 잡을 만큼 힘이 장사라는 소문을 듣고 만약을 대비해 몽둥이와 밧줄까지 챙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관리들을 대동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드디어 강산이 벌을 받게 되었다며 혀를 차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지만 감히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노인만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고는 강산이 부디 무사하기만을 마음속으로 빌 뿐이었습니다. 강산은 장작을 패다가 문득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낯선 사람들의 거친 목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것은 분명 자신의 집을 향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강산의 심장은 쿵쿵거리기 시작했고 손에 쥔 도끼 자루가 땀으로 미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칠까도 생각했지만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도망치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살 뿐이라고 판단하여 당당하게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 후 오두막 앞마당으로 칠성과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거들먹거리며 강산을 포위했습니다. 칠성은 으스대며 앞으로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이놈 강산아 관가에서 나오신 분들이다. 내 놈이 양반집 규수를 납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왔으니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강산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하며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관리 중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자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잔말 말고 집 안부터 뒤져. 분명 어딘가에 숨겨둔 증거가 있을 게다. 여자가 없다면 여자가 쓰던 물건이라도 나오겠지. 우두머리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달들은 신발을 신은 채로 강산의 소중한 오두막 안으로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강산이 그만두시오, 이게 무슨 행패요 하며 말리려 했지만 칠성이 잽싸게 다가와 강산의 앞을 가로막으며 깐죽거렸습니다. 어허, 어디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 들어 맛 좀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강산은 칠성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뒤에서 건달들이 달려들어 강산의 팔을 꺾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강산은 바닥에 짓눌린 채 자신의 집이 쑥대밭이 되는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방안을 뒤지던 건달 하나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소리쳤습니다. 형님, 여기 이것 좀 보십시오. 아주 귀해 보이는 비단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건달이 들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그 여인이 주고 간 복주머니였습니다. 칠성은 쾌재를 부르며 주머니를 낚아채서 강산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 봐라, 산골 무지렁이 놈이 이런 귀한 비단을 어디서 났겠어. 훔쳤거나 여자를 협박해서 뺏은 게 분명해. 관리들도 증거가 나왔다며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강산을 쏘아보았고 강산은 이제 꼼짝없이 도둑 누명까지 쓰게 생겼습니다. 강산이 그것은 그분이 고맙다고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강산은 죄인처럼 포승줄에 묶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겨울바람은 더욱 매섭게 몰아치며 강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강산을 조롱하며 이제 내 놈도 끝이다. 감옥에서 콩밥이나 먹으며 네 죄를 뉘우치거라. 라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강산은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잿빛 하늘 어디에도 자신을 도와줄 구원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 산 아래쪽에서부터 땅이 미세하게 울리기 시작하더니 난데없는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던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뚜렷해져서 난동을 부리던 칠성과 관리들조차 하던 짓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을 행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발맞추어 걷는 소리, 그리고 웅장한 악기 연주 소리가 산 전체를 진동시키며 다가오고 있었으니 이것은 평범한 산골 마을에서는 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 한 거대한 전조였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웅장한 소리는 마치 잠자던 산신령을 깨우는 천둥 소리와도 같아서 강산의 오두막 마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칠성과 관리들의 동작을 일순간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꽹과리나 북을 두드리는 시골 장터의 소리가 아니었고 땅의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하게 올라오는 거대한 울림이었기에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조여오는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섞여 있었는데 그것은 오합지졸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잘 훈련된 군대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규칙적이고도 위협적인 진동이었습니다. 칠성은 들고 있던 강산의 멱살을 슬그머니 놓으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산사태라도 나는 건가 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관리들 중 눈치가 빠른 우두머리는
그 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는 안색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관가에서 오래 일하며 어깨너머로 들었던 고위 관료들의 행차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산골짜기에 그것도 눈이 덮인 험한 길을 뚫고 올 만한 높은 분이 누가 있단 말인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이제는 나팔 소리와 태평소 소리가 선명하게 귀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왕실이나 아주 높은 고위직의 행차 때나 연주되는 대취타의 곡조였고 그 소리를 알아차린 우두머리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취타 소리가 아니냐. 어찌하여 이런 산골에.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는데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강산을 몰아세우던 건달들도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힘 앞에 위축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산은 포승줄에 묶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멀리서 비치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들려오는 산 아래쪽 굽이진 길목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산등성이 너머로 화려한 깃발들이 하나둘씩 솟아오르기 시작했는데 겨울산의 무채색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색 찬란한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제일 앞에는 잡기를 쫓고 길을 여는 연기들이 나부꼈고 그 뒤를 이어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그려진 사신기들이 위엄있게 뒤따르며 산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칠성과 건달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화려하고도 무시무시한 광경에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는데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버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아의 사또 행차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존귀한 분의 행차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깃발들의 행렬 뒤로 황금빛 갑옷을 입은 호위 무사들이 긴 창과 칼을 차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는데 그들의 눈매는 매섭기 그지없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무사들이 좁은 산길을 가득 메우며 오두막을 향해 진격해오자 칠성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저 사람들 눈빛 좀 보라고. 우린 다 죽었어. 칠성은 덜덜 떨며 관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관리 또한 공포에 질려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리 우두머리는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강산에게 다가가 윽박질렀습니다. 이놈 내놈이 무슨 짓을 꾸민 게냐. 영모라도 꾀한 것이냐. 저 군사들이 왜 이리로 오는 것이야.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모든 것을 강산의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강산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두려워할 뿐이지요.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는데 어찌 진실이 묻히기를 바라십니까? 강산의 당당한 태도의 관리는 할 말을 잃고 뒤로 물러섰고 이제 오두막 앞마당은 호위 무사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무사들이 좌우로 갈라지며 길을 만들자 그 사이로 눈부시게 화려한 가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가마 지붕에는 황금색 용 머리 장식이 달려 있었고 사방은 붉은 비단으로 감싸져 있어
그 안에 탄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님만이 탈 수 있다는 연이었고 그 뒤를 이어 또 하나의 화려한 가마가 따르고 있었는데 그 또한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산골 오두막 마당에 임금의 가마가 들어오다니 이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고 칠성과 관리들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땅에 쳐박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마가 오두막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 서자 주위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바람 소리와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들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으며 방금 전까지 강산의 집을 뒤지며 난동을 부리던 건달들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그때 호위 무사들의 대장인 내금위장이 앞으로 걸어 나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소란을 피우느냐. 이곳은 주상 전하와 공주 자가께서 친히 왕림하신 곳이다. 무엄한 자들은 고개를 들라 주상 전하와 공주 자가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칠성과 관리들은 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칠성은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괴롭히던 사냥꾼 놈의 집에 임금님이 오시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눈앞에 번쩍이는 칼날들이 이것이 명백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관리 우두머리는 사색이 되어 엎드린 채로 전하. 소신들은 그저 죄인을 잡으러 왔을 뿐이옵니다. 이 강산이라는 자가 양반집 규수를 납치했다 하여 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금위장은 관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허리춤에 찬 칼자루를 잡으며 무서운 기세로 호통을 쳤습니다. 닥쳐라. 내 놈들이 말하는 죄인이 누구란 말이냐. 하늘이 내린 효자이자 의인인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다니. 내 놈들의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내금위장의 섯을 퍼런 일갈의 관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다시 머리를 바닥에 부쉈고 칠성은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며 바지춤을 적셨습니다. 강산은 포승줄에 묶인 채 멍하니 가마 쪽을 바라보았는데 내금위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포승줄을 끊어주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라고 나지막이 말해 주었습니다. 강산이 풀려난 손목을 주무르며 일어서자 닫혀있던 임금님의 가마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먼저 붉은 골룡포를 입은 임금님이 근엄한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위엄은 산천초목도 떨게 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임금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난장판이 된 오두막과 바닥에 엎드린 칠성 무리를 한번 훑어보시고는 혀를 차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을 보살펴야 할 관리들이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구나. 내 이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임금님의 말씀에 관리들은 죽여주시옵소서. 전하를 연발하며 울부짖었고 칠성은 공포에 질려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두 번째 가마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는데 그녀의 모습을 본 강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당의를 입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쓴 그 고귀한 여인은 바로 며칠 전 강산이 호랑이 굴에서 구해내어 미음을 끓여 먹이고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공주였던 것입니다. 공주는 강산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임금님 곁으로 다가갔고 강산에게 다가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약조한 대로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공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옥구슬처럼 맑았지만 이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왕실의 권위가 서려 있어 강사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공주님을 납치범의 여자라고 떠들고 다녔으니 하며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강산 앞으로 걸어오셔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강산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네가 바로 내 딸아이를 살려준 그 의로운 청년이로구나. 짐이 궁궐에서 소식을 듣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 직접 달려왔느니라. 내 용기와 덕망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직접 보니 더욱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구나. 임금님의 칭찬에 강사는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몰라하며 전하, 소인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과한 칭찬이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뒹굴던 비단 주머니가 임금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성이 증거랍시고 빼앗아 흔들던 그 복주머니였습니다. 임금님은 내금 위장에게 눈짓하여 주머니를 가져오게 하시고는 흙 묻은 주머니를 털어내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딸이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준 정표건을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더러워졌구나. 보아하니 저자들이 이 주머니를 빌미로 너를 핍박한 모양인데 내 말이 맞느냐. 임금님의 예리한 지적에 칠성과 관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공주는 칠성과 관리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분은 저를 누이처럼 아껴주시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예의를 지키신 분을 모함하다니 너희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공주의 증언은 칠성 무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칠성은 이제 헛소문을 퍼뜨린 죄,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죄, 왕실을 모독한 죄까지 더해져 빠져나갈 구멍이 완전히 막혀버린 셈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내금 위장에게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사악한 무리를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내 친히 국문을 열어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엄벌에 처할 것이다.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호위 무사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어 칠성과 관리들을 밧줄로 꽁꽁 묶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전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며 발버둥 쳤지만 무사들은 그를 가차없이 끌고 나갔고 그의 비명소리는 산골짜기에 메아리 치다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악인들이 끌려나가고 나자 오두막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숙하고 장엄했습니다. 강사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자신의 누명이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구해준 여인이 구중궁궐의 공주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다가와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여인이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강산의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신 듯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강산아, 너는 짐의 딸을 호랑이 아가리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아 무사히 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다. 네 공은 나라를 구한 것과 다름없으니 짐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자 한다. 임금님의 말씀에 강사는 바짝 긴장하여 고개를 숙였는데 임금님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의 됨됨이를 보아하니 내 사위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너는 나와 함께
궁으로 가서 부마가 되어주겠느냐. 이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호위 무사들과 궁녀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까지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산골짜기 가난한 사냥꾼이 하루아침에 왕의 사위가 된다니, 이는 역사책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강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임금님을 올려다보았고, 공주는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산의 머릿속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과연 궁궐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흙과 나무 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내가 비단 옷을 입고 점잔을 뺄 수 있을까? 그러나 강사는 공주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신분 차이를 넘어선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강산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세상에서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을 펼쳐보아라. 내 딸을 지켜주었듯이 이제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큰 나무가 되어 다오. 임금님의 진심 어린 설득에 강사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부족한 소인이지만 최선을 다해 공주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산의 대답에 임금님은 호탕하게 웃으셨고 공주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뒤늦게 소식을 들은 최 노인과 마을 사람들이 헐레벌떡 올라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강산이가 해냈다. 우리 마을에 경사가 났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산골짜기를 가득 메웠고 먹구름이 걷히며 따스한 햇살이 오두막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강산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임금님은 강산에게 골룡포와 비슷한 화려한 관복을 하사하셨는데 강산이 그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평소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늠름한 장군의 기상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라보게 달라진 강산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이들은 강산 형이 왕자님이 되었다며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강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그동안의 정을 나누었고 특히 최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임금님은 궁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마을 잔치를 벌이도록 명하셨습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들이 마당 가득 펼쳐졌고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음식들에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성이 잡혀가고 억울함이 풀린 데다 마을의 자랑인 강산이 부마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모닥불 주위로 사람들이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골 오두막의 마당은 전례 없는 활기로 가득 찼고 타오르는 모닥불은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며 사람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칠성과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끌려가고 난 뒤 찾아온 평화는 단순히 소란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마을의 공기가 맑게 정화된 듯한 개운함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가져온 귀한 음식들이 멍석 위에 펼쳐지자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과일 향기가 산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풀뿌리 죽이나 거친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차려진 산의 진미를 보고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해 젓가락을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는 골룡포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약주가 든 호리병을 들어 가장 연로한 최 노인의 잔에 술을 따르셨습니다. 어르신, 이 술은 궁중에서 빚은 국화주입니다.
향이 좋으니 한 잔 드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지어 마신 나라님께서 친히 술을 따라주시자 최 노인은 황송하여 눈물을 흘리며 두 손으로 잔을 받았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여기저기서 감탄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임금님께서 우리 같은 산골 무지렁이들에게 술을 다 주시다니. 내 평생 이런 영광은 처음일세. 사람들의 입가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분위기는 눈 녹듯 부드러워졌습니다. 강사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임금님 곁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떨떨하여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의 신분으로 포승줄에 묶여 있었는데 지금은 왕의 사위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헌옷을 벗고 비단 옷을 입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거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그 굳은 살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산속에서 외롭게 사냥하며 지내던 세월, 호랑이와 맞서 싸우던 순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자 그동안 칠성의 꼬임에 넘어가 강산을 의심하고 손가락질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산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강산에게 사죄의 말을 건넸습니다. 강산이 자네,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귀가 얇아서 칠성이 그놈 말만 믿고 자네를 오해했어. 내 이 입이 방정이지. 어찌 자네 같은 효자를 의심했을까. 평소 강산에게 쌀쌀맞게 대했던 이웃집 아낙네도 강산을 피하던 장터의 상인들도 모두 진심 어린 눈빛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강산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마을에서 왕의 사위가 나왔다는 자랑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강산은 그들의 사과를 받으며 조금도 거만해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형님, 아주머니, 다 지나간 일입니다. 저라도 그런 소문을 들었다면 오해했을 겁니다. 이렇게 오해가 풀리고 다 같이 웃으며 술 한잔 나눌 수 있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강산의 넓은 아량의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고 강산이야말로 진정한 대인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셨고 흐뭇한 표정으로 잔을 기울이셨습니다. 모닥불 주위에서는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궁중 악사들이 연주하는 우아한 음악에 맞춰 마을 사람들도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사람들도 술 기운이 오르자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궁녀들과 호위무사들도 엄숙함을 내려놓고 백성들과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골 오두막 마당은 신분과 지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고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밤하늘의 별들까지 춤추게 할 만큼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주 역시 족두리를 쓴 채 얌전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산과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창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강산은 잠시 시끌벅적한 마당을 빠져나와 오두막 뒤편에 있는 우물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강산이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물을 샜던 그의 일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장소였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우물물을 들여다보며 강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정든 이 집을 떠나 낯선 도성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면서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낡은 오두막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이자 부모님의 추억이 서린 곳이었고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십니까? 뒤에서 들려오는 은쟁반의 옥굿을 구르는 듯한 목소리에 강사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공주가 시녀들을 물리고 홀로 서서 강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공주의 모습은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고 강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주 마마,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밤바람이 찹니다. 강산의 투박하지만 걱정 어린 말투에 공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마마라 부르지 마시고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는 강산의 옆에 나란히 서서 우물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맑고 고요하군요. 제가 호랑이 굴에서 정신을 잃고 이곳으로 엎혀왔을 때 처음 눈을 뜨고 보았던 천장의 나무 무늬가 생각납니다. 그때 저를 살려주신 그 따뜻한 미음맛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공주의 회상에 강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변변찮은 산골 음식이라 대접해 드릴 것이 없어 송구할 따름이었습니다. 공주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강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궁궐에서 먹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만약 살아서 돌아간다면 반드시 이분의 곁으로 돌아와 은혜를 갚겠다고요. 하지만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것을 넘어 이토록 맑고 올곧은 심성을 가진 분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공주의 솔직한 고백에 강산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천한 사냥꾼일 뿐입니다. 구중궁궐의 법도를 알지 못하여 공주님께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강산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자 공주는 강산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단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학식은 배우면 되는 것이고 재물은 백성을 위해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그 마음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공주의 진심 어린 말에 강산은 마침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공주의 손을 맞잡으며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저 험한 산을 오르내리던 다리로 궁궐의 담장을 넘고 호랑이를 겨누던 눈으로 백성의 아픔을 살피겠습니다. 두 사람의 약속은 달빛 아래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맺어졌고 밤바람조차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는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잔치는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최노인은 술기운이 올라 얼굴이 불구죽죽해진 채 임금님 앞에서 구성진 미묘한 가락을 뽑고 있었고 임금님은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인지 강사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왕과 백성, 귀한 자와 천한 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오직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정만이 남은 이 밤은 강산의 오두막이 역사의 길이 남을 명소가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아주 깊어지자 임금님은 여독을 풀기 위해 강산이 내어드린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공주 또한 마을 안악들이
정성껏 마련한 건너방으로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취기에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흥겨웠습니다. 강산아, 잘 살아야 한다. 우리 마을 잊지 말고 멀어지는 이웃들의 외침이 산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강산은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아 타들어가는 모닥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사그라들고 하얀 재만 남은 화로를 보며 강산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활, 어머니가 쓰시던 손때 묻은 질그릇, 자신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의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질 운명임을 알기에 강산은 하나하나 손으로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춥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어. 내 비록 몸은 떠나지만 이곳에서의 기억은 영원히 간직하마. 그는 창고 문을 단단히 잠그고 우물 뚜껑을 덮으며 자신이 없어도 이 집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마지막 단속을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은 지난밤에 소란스러웠던 흔적들을 하얗게 덮어주었고 칠성이와 관리들이 남긴 더러운 발자국들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세상은 다시 태초의 고요함으로 돌아갔고 강산의 오두막은 하얀 눈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강산은 처마 밑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내일이면 시작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부지런한 호위 무사들이 먼저 일어나 출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말들에게 여물을 먹이고 가마를 점검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에 강산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개울가로 가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사냥꾼 강산의 모습은 사라지고 나라의 부마가 될 강산으로서의 결의가 다져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관복에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거울 대신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설지만 듬직한 사내 하나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솟아오르자 삼봉우리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임금님과 공주도 채비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임금님은 간밤에 푹 주무셨는지 안색이 맑아 보이셨고 강산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자, 이제 떠날 채비는 다 되었느냐? 도성까지 갈 길이 머니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강산은 큰 절을 올리며 예, 전하,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다시금 강산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젯밤의 흥겨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이별의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강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부디 몸조심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도 우리 같은 백성들을 잊지 말아주게. 자네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최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강산 또한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염려 마십시오. 제 뿌리는 이곳 산골 마을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자주 소식 전하겠습니다. 강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며 작별을 고했고 아낙네들은 강산의 짐에 찐 고구마며 말린 감을 찔러 넣어주며 정을 표했습니다. 공주도 가마에 휘장을 걷고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고 사람들은 공주의 인자함에 감복하여 공주마마 만세 부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행렬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강산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점점 멀어지는 오두막과 마을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길고 긴 행렬은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이 산을 타고 내려가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강사는 말을 타고 임금님의 가마 옆을 호위하며 나아갔는데 그의 등 뒤로는 지난날의 고난과 시련이 눈발에 묻혀 사라지고 있었고 앞에는 찬란하고도 새로운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장승도 앙상한 가지의 고목나무도 강산의 앞날을 축복하듯 조용히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평지에 다다랐을 때 강산은 마지막으로 멈춰서서 자신이 살던 산봉우리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작은 오두막이 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젠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기를. 강산이 말머리를 돌려 힘차게 채찍을 휘두르자 말은 히히힝 울음소리를 내며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힘차게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산의 앞에는 사냥꾼으로서의 삶이 아닌 백성을 돌보고 나라를 위하는 부마로서의 삶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 돌아온 그의 용기와 지혜라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행렬이 지나간 자리에는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고 산골 마을은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성에 입성하는 날, 한양의 거대한 숭례문이 활짝 열리고 오색 깃발이 펄럭이는 가운데 강산과 공주를 태운 행렬이 들어서자 길가에 모여든 수만 명의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인파와 떠들썩한 소리에 강산은 잠시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 했으나 곁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공주의 온기에 의지하여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호랑이 굴에서 공주를 구하고 부마가 된 전설 같은 사나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앞다투어 목을 빼고 구경했으며 강산의 늠름하고 인자한 모습을 보고는 과연 하늘이 내린 영웅이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산은 말 위에서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했는데 그의 소박하고 진실한 미소는 도성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강산은 구름처럼 높이 솟은 정각들과 화려한 단청,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회랑을 보며 압도적인 위엄을 느꼈지만 결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임금님은 강산을 편전으로 불러 신하들에게 소개하셨는데 처음에는 산골 출신의 사냥꾼이 부마가 되었다는 사실에 코웃음을 치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대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산이 임금님 앞에서 소시는 비록 배움이 짧고 가진 재주는 활 쏘는 것밖에 없으나 산에서 배운 인내와 자연의 이치로 전하와 공주님을 받들고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겸손하면서도 뼈 있는 포부를 밝히자 장내에는 숙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콧대 높은 양반들도 그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궁궐에서는 나라 전체가 들썩일 만큼 성대하고 화려한 혼례식이 거행되었는데 이는 강산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강산과 족두리에 연지곤지를 찍은 공주가 마주보고 절을 올리는 순간 하늘에서는 오색 구름이 피어오르고 상서로운 새들이 날아와 지붕 위에 앉아 축하를 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강산은 술잔을 나누며 공주에게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했고 공주 또한 수줍은 미소로 화답하며 두 사람의 인연이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연회에서는 궁중음악과 춤이 끊이지 않았고
임금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사위를 얻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으니 이날의 경사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본격적인 궁궐 생활이 시작되자 강사는 사냥꾼의 옷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학문에 정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활과 창을 잡던 투박한 손으로 붓을 잡고 글을 쓰는 것은 밭을 가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고역이었고 복잡한 궁중 예법을 익히는 것 또한 산을 타는 것보다 더 숨이 차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답답하여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강사는 호랑이 굴에서 버텼던 그 절박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잠든 새벽에도 일어나 책을 읽고 밤에는 무예를 연마하며 문무를 겸비한 진정한 부마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공주는 그런 강산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스승이자 조력자가 되어 주었는데 그녀는 강산이 어려워하는 글귀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지칠 때면 따뜻한 차를 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서방님,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을 오를 때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정상에 닿듯이 배움 또한 그러합니다. 저는 서방님의 끈기를 믿습니다. 공주의 지혜롭고 사려 깊은 내조 덕분에 강산의 학문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였고 점차 궁궐 내에서도 그의 식견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은 단순히 책에 적힌 지식만을 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세상의 이치를 빗대어 설명했기에 그의 말에는 살아있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은 조정의 회의에도 참석하여 임금님께 조언을 올리는 위치가 되었는데 그는 주로 가난한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한 번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대신들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사는 단호하게 반대하며 나섰습니다. 전하, 산에 먹이가 없으면 짐승들도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굶주리는데 곡간을 채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왕실의 창고를 열어 백성을 먹이는 것이 훗날 더 큰 풍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강산의 호소력 짙은 주장은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왕실의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제하게 되니 백성들은 강산을 우리들의 부마님이라 부르며 칭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산은 비록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자신이 살던 산골 마을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년 겨울이 되면 사제를 털어 마을 사람들에게 쌀과 고기, 따뜻한 솜옷을 보내주었고 특히 자신을 친자식처럼 아껴주었던 최노인에게는 귀한 약재와 지팡이를 선물하여 건강을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산이 보낸 선물을 받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했고 마을 어귀에 강산의 공적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워 그의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한때 강산을 괴롭혔던 칠성일당은 이미 마을에서 쫓겨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을은 강산의 덕분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 되어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다시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날, 강산과 공주는 궁궐의 후원에 있는 작은 정자에 마주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송이는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내려와 기와 지붕과 나뭇가지 위에 소복이 쌓였고 세상은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겨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산은 따뜻한 화로에 손을 녹이며 옛 추억에 잠겼는데 눈 내리는 풍경을 보니 문득 호랑이 굴에서 공주를 업고 뛰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부인, 기억나십니까?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이 눈이 참으로 야속하고 춥게만 느껴졌는데 오늘 보니 더없이 아름답고 포근하군요. 공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맑은 눈망울로 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의 눈보라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었겠으며 그날의 호랑이가 아니었다면 서방님의 용기를 어찌 세상이 알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고 인연인 듯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함께 겪어온 희로애락과 깊은 신뢰가 녹아 있었습니다. 강산은 공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비록 산속 오두막은 떠나왔으나 부인이 계신 이곳이 나에게는 가장 따뜻한 집이고 안식처입니다. 앞으로도 평생 부인의 곁을 지키며 이 나라의 든든한 산이 되겠습니다. 저녁 수라상에는 산의 진미 대신 강산이 특별히 부탁한 구수한 숭늉과 군고구마가 올라왔는데 이는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소박한 야식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호호 불어가며 나눠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은 화려한 궁궐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여느 시골집의 다정한 부부와 다를 바 없이 정겨워 보였습니다. 임금님도 가끔 이 자리에 합석하여 사위와 딸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허허 짐도 골룡포를 벗고 너희들과 함께 화전이나 일구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농담을 던지시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궁궐의 밤은 그렇게 따뜻한 웃음소리와 함께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산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산골 마을의 사냥꾼이 지극한 효심과 용기로 왕의 사위가 되고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다는 전설이 되어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험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강산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희망을 잃지 않았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산이 살던 산골 오두막은 비록 주인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깨끗하게 보존하여 지나는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쉼터가 되었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꿈속에서 호랑이를 물리치고 큰 복을 얻는 길몽을 꾸었다는 소문도 전해졌습니다. 밤이 아주 깊어 상현달이 궁궐의 추녀 끝에 걸리고 차가운 겨울바람도 잠잠해져 나뭇가지조차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시각이 되었습니다. 강산과 공주는 자린에 누워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산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공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산짐승들의 재미있는 습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곤 했는데 공주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들의 잠든 얼굴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은 듯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으며 그 평화로운 기운은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옛적 산골 마을에 눈보라치던 밤에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착한 마음은 호랑이도 감동시키고 하늘도 돕는 법이니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호랑이 기운처럼 듬직하고 따뜻한 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